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아마 오늘은 찍어서 올려놓으면 억수로 볼 것 같은데요. 네, 코인 얘기. 코인 얘기뿐만 아니죠. 뭐 최근엔 주식도 그렇고 그 이면에는 경제가 과연 크게 꺼져 내려갈 거냐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 외에도 사실은 저도 오늘 주제는 너무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입니다. 뜨겁게 지금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이 얘기 이병태 교수를 모시고 듣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도 논쟁이에요. 아, 그럼요. 정주필님하고 저하고 대부분 의견이 99% 같은데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디지털 경제 전반에 관한 거시경제 영향력을 지난번까지 했다면 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 다음 주제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경제 쪽에서 새로운 기술이 어떤 영향을 줄까에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있고 네, 네. 또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경제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글로벌 경제 뉴스가 몇 개 있는데요. 우리 네. 지난번에 그 FTX 창업자자 CEO 네. 샘 뱅크만 프리드만 네. 프라이드가 있었잖아요. 그 막 뭐 그간 인터뷰도 막 하고 네. 다음 주인가 최근에 저기 의회에 가서 증언도 예정돼 있었고 네. 막 컨퍼런스에 여전히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저 녀석이 아직도 안 잡혀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이제 간밤에 그 체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검사가 구속하는 어떤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네. unspecified crime에 대해서 어레스트를 해서 네. 그게 빅뉴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 미국의 노동시장에 몇 가지 큰 우려되는 현상이 네.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quiet quitting이라고 그래서 예. 그 조용한 그만둔다는데. 태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great resignation. 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은퇴하고 네. 하는데 나이 든 사람만 은퇴하면 괜찮은데 네. 이 저 소위 이제 그 핵심 노동 연령에 있는 네. 25세에서 50세 전후에 있는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가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에 상당히 지금 인플레를 잡는데도 상당히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있다가 빠지는 겁니까? 있다가 빠지고 나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고용 혹시 돈을 우리에게는 무슨 코인으로 뭘 아니 그렇지 크게 않습니다. 벌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실업률은 지금 3.5에서 3.7%라서 참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50년 최저의 이제 네.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네. 있고 연준이 볼 때는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임금이 최근에 아주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5.1% 최근에 1년 네. 전에 비해서 3분기에 5.1%가 올라가고 특히 이제 그 서비스 분야에 임금이 급등하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팬데믹 이전하고 지금하고 한 분기에 보면 은퇴한 사람이 한 360만 명이 더 많아요. 네. 2019년 대비 2022년이. 예. 2022년 8월 11월 사이가 2019년 같은 기간하고 대비해서 은퇴하는 사람이 360만 명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때는 팬데믹도 거의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55세 이상이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니까 네. 그중에 90%인데 이제 나머지 그 프라임 타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용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노동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아예 잡 잡는 걸 포기하고 안 하는 예. 사람이 이제 적게는 한 700만 명 정도가 네. 지금 미국에서 일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노동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팬데믹 네. 이전에 비해서 지금
2020년 2월 그 팬데믹 시작할 때에 비해서 1.3%가 네. 떨어져서 지금 62.1%거든요. 예. 야, 미국에서 1.3%가 더 큽니다. 그죠? 예, 엄청 네. 크죠. 그래서 임금은 막 3%, 5% 올라오는데 노동시장에 이제 공급이 줄고 네.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25세에서 57%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많이 네. 감소해서 0.7%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2년의 경우에 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100% 일을 했는데 지금은 네. 이제 88%밖에 안 하고 이 기간 동안 여성은 계속 노동 참여를 늘렸거든요. 예. 이 주는 기간에도 예. 여성은 계속 늘고 있는데 남성들이 많이 예. 빠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 참여율이 줄으니까 그것도 일을 잘할 젊은 층들이 안 하니까 이게 이제 경제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네. 범죄나 뭐 자살 이런 사회적 문제하고 관계가 높다는 게 이제 많이 되고 특히 저학력층이 노동 참여를 안 함으로써 네. 여기에 이제 그 소위 서비스 저임금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서비스 산업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네. 이게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연준이 이자를 높여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원인으로 네. 그래서 지금 고용에서 빠지고 있고 빠졌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저학력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학력의 남성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 특이한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아니 앞에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실업률은 계속 높은데 낮아지는데 실업률은 계속 낮은데 아니 여기 보니까 고용 참여율이 1.3%를 실업률에 더하면 한 5% 가까이 되네요. 예. 그래서 네. 실업률이라는 건 본인이 근로할 의사가 없으면 분모에서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실제 그렇군요.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게 이게 경제에서 과장돼 있다는 거죠. 공급이 줄고 있으니까. 네. 노동 공급이 줄고 그렇군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GDP 우리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총 노동하는 시간, 인원하고 노동 시간이 많아져야 이제 생산량이 네. 많아지는 건데 네. 저 실업률만큼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군요. 낮은 것 중에 네. 이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살 떨리는 지표가 바로 이거다. 뭐 이런 네. 걱정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 남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네. 사실은 그 에버스테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네. 니콜라스 에버스테트가 2016년에 책을 썼는데 네. 팬데믹이 되면서 이게 더 강화가 되고 있다. 일 안 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이 책 자체가 쓰여진 거는 2016년에 썼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 타먹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 중에 큰 원인이 이 복지병의 네. 원인이라는 네. 거고요. 이 하나는 뭐 이제 왜 이렇게 되냐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제 팬데믹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 돌봐야 되는데 네. 점점 핵가족 되니까 그 중에 이제 남자들도 그 돌보는 게 많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경향 때문에 그 실업자들 중에 50%는 일을 찾는데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만 찾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어린이나 노약자 돌보는 것도 큰 부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급여 격차가 스킬에 따라서 점점 커지니까 네. 청년층들은 이렇게 공부하거나 뭐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술 네. 배우고 그러느라고 청년층의 3분의 1은 대부분 학습한다고 그만둔다고 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 정부가 지원금을 많이 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돈이 있어서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아직도 미국에서 중산층이야 저소득층이 그 전에 비해서 한 400조 정도의 그 저축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네. 한 2,000조 이상 더 초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막 줄어드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금리 올리고 하면서 지출은 늘겠죠. 인플레도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언제 떨어먹게 됩니까? 지금 거의 다 떨어먹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보여. 그 이제 일자리가 나오겠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
팬데믹 와중에 자영업자가 많이 생겼고 네. 그 우버나 이런 데 일하는데 본인이 이제 소득이 낮으니까 리포트를 안 해서 비공식 일을 하는 노동자가 많아졌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젊은 남성들이 네.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2,000시간 일하잖아요. 네. 근데 실업 상태인데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안 합니다. 사회 기회에 아무것도 안 해요. 저렇게 건전하게 자기 가족을 돌보거나 뭐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2,000시간 이상 스마트폰이나 TV물 보고 있고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 거의 없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설이 제조업의 남성들이 이제 제조업 쪽에 많이 일을 했는데 네. 미국에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니까 네. 남성들한테 기회가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 저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쪽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하면 대졸 이상은 그렇게 노동 참여율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네. 고졸 이하에서 많은데 이 여성이 대학 지금 진학률이 미국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선은 이제 이게 미국의 저축률인데요. 네. 이 팬데믹 때 돈을 얼마나 뿌렸냐를 보시면 미국의 저축률이 3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다 내려갔어요. 내려왔군요. 근데 더 내려왔군요. 예, 네. 근데 저 35%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경제가 불안하면 저축을 많이 하거든요. 네. 대공황 때 저축률이 44년 26%인데 어허. 그거보다 높았군요. 최근에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미국 뭐 어쨌든 통장으로 갖다 뿌리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네. 줬냐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공황 시절보다도 높았던 저축률이 이제 네.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그 원인으로 설명이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이게 왜 이렇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저학력 남성 대졸 이하의 남성 네. 그것도 백인 남성이 두드러지게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급여가 어떻게 오르냐고 보면 맨 위가 이 대졸 남성이거든요. 네. 그 밑에가 여성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가 대졸 이하의 여성이에요. 네. 근데 이게 대졸 이하의 남성의 어허. 임금 상승률입니다. 상대적으로 80년에 비해서 네.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 대졸 이하의 남성의 일자리의 네.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걸 그냥 남성들만 봤을 때 위에 대졸하고 대졸 이하의 상대소득이겠죠. 이제 뭐. 상대소득입니다. relative earning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거 보면 저 빨간 게 대졸 이하의 남성의 그만두는 확률이고 밑에가 이제 대졸의 남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력에서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이 집중력으로 그만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최근에 이제 보스턴 연준의 학자가 이걸 쭉 추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실업률이나 또 제조업 일자리 부족이 왜 이렇게 남자들이 그만두는지를 설명을 네. 못하네. 그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교육별 임금 격차, 상대적 임금 격차의 확대가 남자들이 이게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게 누구는 옆집은 10만 불 버는데 난 3만 네. 불 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는데 네. 이 사회적 지위의 감소 때문에 이게 이제 관련이 크고 네. 이게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정신병을 네.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백인 대졸 이하의 청년 계층에서 이 경향이 하는데 전체 일자리 포기하는 사람의 한 44%가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지식 기반 경제로 가니까 네. 지식 기반 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레이버들은 상대적 임금이 급격히 네. 줄어들고 있고 그 상대적 임금의 격차가 커지는 게 이제 나는 백인이고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다 잘 산다고 생각하고 네. 그 어깨에 힘주고 있던 그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이제 퇴출되고 있다. 사실은 뭐 이게 미국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군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바이든이 계속 러스트벨트의 실업자들한테
그 어필하는 보호무역주의하고 중국 때리기하고 뭐 이런 예. 것들을 지금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적을 네. 만들고 이런 이유기도 하죠. 그 화물연대 수입에 대한 허구적 허구적 통계. 예. 제가 이제 그 저때 왜 토론회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예, 뭐 그 화물연대나 민노총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음. 이게 착취적 가격이고 예, 너무 예. 저 화물 요금이 싸서 네. 최저 임금도 못 본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과적에 과속에 과로를 하고 있다. 이런 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입을 하는 수입의 화물업자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150만 원에서 300만 원도 못 번다, 200만 원 번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적, 과속, 과로의 원인이서 안전요금제 이런 거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마구 퍼나르고 뭐 이 저 민주당 의원도 그러고 그쪽 네. 대변하는 교수들도 그러는데요. 사업자의 수입을 근로자의 임금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자기가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 네. 사업자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중에 제일 안 본 사람을 그러니까 못 본 사람 통계를 가지고 15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짜장면집 하면서보다 훨씬 못 버는 사람도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맛집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사람 많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직무 복귀 명령을 내렸을 때 한 900여 명한테 복귀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 명령에 이제 불응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네. 합리적인 이유로 불응했다고 그러면서 한 게 40몇 명이 아파서 일을 안 네. 한다는 거지. 네. 그런 얘기는 저 수입에는 아파서든 자기가 뭐 경조사가 있어서든 네. 휴가를 가서든 그래서 일을 안 한 사업자도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근무 시간이나 사업 능력에 의해서 소득 격차가 나는 걸 가지고 최저임금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조금 하고 사업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다 근로자들보다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최저가격제를 보장을 해주잖아요. 최저가격제 보장한다고 해서 그 수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가격이 너무 많으면 수요가 주니까. 이런 현상이 예. 그 우리가 농림 소득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그 농림 쪽 사람들은 편리한 대로 근로자로 하고 비교했다가 또 사업자에 비교했다가 막 도망 다녀요. 거기도. 그날도 저 토론하는데 계속 그게 특수고용 노동자란 주장을 해요. 네. 근데 그 ILO도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주장을 막 하는데 거짓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우버 기사 같은 것들을 특구 노동자라고 일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유는 우버 기사는 우버가 그 플랫폼에 의해서 작업 지시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임률도 정하고 작업 지시도 하고. 네. 근데 화물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네. 그냥 자영업자일 뿐이에요. 네. 뭐 우버에 해당하는 화물 플랫폼 업자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너는 얼마 받아야 되고 뭐 지금 나와라 마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화물연대의 기사 중에 차 한 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 인원이 무려 7,760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대는 빌려주는 거죠. 면허를 임대 주는 거잖아요. 임대료 받고. 만약에 화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안전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네. 이거 임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트럭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화물 운송법에 의하면 이 지금 면허가 특권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죽으면 가족이 안 하겠다고 선언 안 하면 상속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그 면허 자체가 무슨 물적으로 화물차에 매여 있거나 이런 모양이죠. 화물차에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담깁니다. 그 개인 택시 면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고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 임대료가 수백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번다는 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네. 시장의 통계죠. 왜냐하면 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운송업은 차량 가격이 대형 트럭이기 때문에 6, 7천만 원 하거든요. 네. 이 면허 가격이 3, 4천만 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1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자영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아무 투자도 안 하는 편의점 알바나 네. 식당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다? 그건 그럼 말이 안 여기에 되지. 참여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이걸 수백만 원에 임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가격이 이게 면허자가 되기 전에 면허제가 되고 나서 그전에는 이제 아무나 등록이니까 면허 가격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화물 대란이 일어나고 파업을 네. 하고 나서 네. 그때 이 화물 운송법을 만들어서 면허제로 바꾸고 네.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도 면허를 더 발행하지 않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정치권이. 네. 그러고 면허 가격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택시 산업발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못 되는 이유가 개인 네. 택시가 많아서 개인 네. 택시는 그 면허가 바로 은퇴 자금에 하는 재산권이 돼버려서 그렇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정부가 줄 때는 공짜로 주고 받은 네. 사람은 이게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안전운임제하고 이게 얼마로 올라갔냐면 3, 4천만 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네. 이 면허 가격이 뛸 이유가 없는 이유가 거죠. 없고, 예, 여기서 차를 더 사서 이 사업을 할 이유도 임대료 사업을 할 이유도 없고 없는 거죠. 네.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경제학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안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아까 저임금이어가지고 과로 한다는 거예요. 과속을 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 생각도 못하냐고 저를 막 윽박질내 토론하는데. 근데 그런 논리가 이게 자기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네. 화물 1시간으로 해서 10,000원씩 밖에 못 벌면 100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을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올려줘서 소득이 늘어나면 네. 그러면 100시간 일하던 사람이 천천히 달려가지고 1시간에 버는 돈이 2배가 되면 노동시간을 2배로 줄이나요? 더 많이 일하고 더 과적하고 더 네. 빨리 갈 인센티브도 될 수 있죠, 그죠? 네. 자기가 그래서 누가 목표 정해놓고 그거만큼 버는 사업자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나 100원씩 10,000원 벌고 한 번 달려가가지고 수입이 10만 원 나는 건데. 네. 이 임금을 화물 가격을 올려가 20만 원 아니. 번다 그러면 아니 그 같은 양을 더 많이 과적을 하면 기름 네. 조금 쓰면서 그 무게별로 네. 그러니까 훨씬 소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이 이거 평가한다고 통계를 만들어 놨어요. 네. 2019년 와서 20년 사이에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어떻게 됐나. 이 통계도 엉터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의 총건수, 사망자의 총건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달렸고 얼마나 네. 많은 차가 그렇습니다. 달렸냐 그래서 차량당 또는 운행 시간당 이렇게 예. 따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런 통계도 없는데 그것도 이제 규제 대상의 전체도 한 것도 그냥 아니고 아주 원초적인 통계 몇 명 죽었다 예. 뭐 이런 거. 특수 견인차 네. 그 트랙터의 교통사고가 이 기간 동안에 2.3% 감소했다. 네. 이걸 가지고 성과라고 막 떠들어요. 네. 그쪽 변함. 근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사고는 8.6% 감소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니, 사고가 계속되고 예. 있는 거고. 같은 기간 동안에 자동차 사망자 수가 8% 감소했어요. 근데 네. 여기는 19% 늘었어요. 아이고. 그다음에 과속 적발 건수가 1.8% 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운임제가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기간을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더 빨리 더 네. 많이 싣고 네. 갈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높이거나 단위 시간당 기대 수입이 높아지면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천천히 가고 안전 운행할 거라고 하는 이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가지고 이걸 제도라고 도입해 놓고 지금 또 이거 3년 연장해 준다는 것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품목도 더 확대한다. 과적하고 더 열심히 다니라는 인센티브를 계속 3년 주는 연장해 거죠. 주는 거군요. 예,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전이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예, 안전이라 그러면 사회적으로 반대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안전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또는 어쩌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는 이게 통계적으로 정말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워낙 샘플 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사고 원인 내는 거 보면 과로하고 뭐 과적한다 그러면 과적을 단속을 철저히 하고 휴식 시간 안 지키고 달리는 거에 대해서 휴식을 꼭 지키게 해야지 왜 화주들한테 돈을 빼서 아니 이제 임대 차량을 하는 거 보면 그 산업의 실제 속성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장 데이터가 이미 가격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나 마구 퍼뜨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참 답답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일자리 없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플랫폼 회사가 나오면서 지배구조 같은 게 어떻게 바뀌냐는데 이제 세 번째 블록체인, 암호 자산 경제를 얘기를 할 건데요. 요즘 재밌어요. 지금 논쟁들 보면. 돈이냐 아니냐, 화폐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류가 거래를 시작을 해서 거의 뭐 구석기 시대부터 화폐는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조개 껍질 같은 걸 써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코인이 나왔고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발행한 화폐하고 중국이 발행한 화폐하고 그냥 막딱 쓰이고 막 그랬잖아요. 낭백전도 쓰이고 뭐 그래. 종이가 나왔고 신용카드가 나왔고 디지털 화폐가 나와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제 암호화폐는 권력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나오면서 화폐를 이제 권력이 발행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 옛날에 이제 조개 껍질처럼 민간이 다시 발행을 해가지고 화폐를 쓰자 이런 거니까 이제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목적이죠. 근데 이제 이 얘기군요. 화폐의 속성이 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예비라고 하는 작은 섬에 있는 도로 화폐죠.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얼마나 크냐면 이게 이 돌이 이 섬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밖에서 실어와야 되죠. 실어와야 돼.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들려면 이 중에 있는 어른 10%가 다 동원이 돼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두 명이 못 만든다는 거죠. 워낙 프로덕션이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좋은 화폐의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요새 미국 달러나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화폐들, 공식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맘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같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게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다닐 수도 없고 작은 섬이니까 그냥 길거리에 쭉 있는데 이게 누구네 거라는 것도 서로 다 알거든요. 거래가 됐다는 거로. 그래서 자기 집에 없어도 돼요. 이거는 순이네 집에서 도리네 집으로 간 화폐거든요. 이게 뭐냐면 누가 주인인지 다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거래 통장이잖아요. 그 거래 통장을 섬수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거 내 거라고 그러고 소를 못 사는 거예요. 거래 통장이 다 가져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모습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크가 발행하고 아무도 발행을 못 한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위조가 안 되는 거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래, 이 순인의 돌, 제가 현금을 정주필님이 가다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주우면 그냥 제 돈이 되잖아요. 제가 경찰서에 안 갖다 주면.
그거는 지금 그 공식적 거래에 안 남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통장 거래에 안 남기 네. 때문에잖아요. 그래서 네. 거래 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다 거래 원장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어디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몇 개 안 되니까 사람들 적으니까.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경우가 이 돌멩이가 한번 홍수로 바다에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바다가 어딘가에 있어요, 밑에. 네. 그래도 섬주민들이 인정해 주는 그 집이 그 돌을 가지고 있다고 다 인정을 해줘요. 네. 그 바닷속에 있다. 그러니까 로케이션에 상관없는 거야. 밸류는 그 전이 그러니까 이게 그 화폐의 가치를 믿는 커뮤니티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가치가 유지가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가치가 있다고 믿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네. 그 가치는 존재하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화폐의 주 목적은 하나는 이제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시간과 공간을 이제 시간을 거리를 연결해 주는 네. 거예요. 이거 쉽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를 재는 단위기도 되는 거죠. 이제 이게 1억짜리냐 화폐가 없다면 1억짜리냐 10억짜리냐 얘기를 못 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치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네. 나중에 그래서 그 교환은 장소의 가치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죠? 장소 간에 연결하는 거죠. 나는 쌀 재배했는데 네. 저쪽에는 생선 재배하는데 생선을 바로 살 때까지는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돈으로 하면 돈으로 네. 팔았다가 쌀을 팔았다가 그걸 가지고 생선을 살 수 있으니까 농촌이 만드는 가치를 어촌이 만드는 네. 가치하고 교환할 수 있게 장소를 연결해 주는 거고 이 스토어는 지금 저장해 놨다 언제 네. 필요할 때 쓴 거니까 시간을 연결해 주는 가치를 연결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 사실은 이런 기능은 네. 그 아까 돌멩이나 그 조개 껍질은 다 똑같았던 네.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좋은 화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는 이제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 이동이 쉬워야 되고, 네. 마운드가 나야 되니까. 그다음에 균일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공급이 제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정부 화폐에 대해서 제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 제한이 풀렸다는 네.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그 대공황 때보다 높은 네. 저축률이 이게 네. 부를 창출해서 만든 창출이 아니라 정부가 네. 그냥 갖다 집어넣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아줘야 되는 거고, 네. 쉽게 쪼갤 수 있어야 되죠. 10,000원짜리는 네. 1,000원짜리로, 1,000원짜리는 100원짜리로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펀저블 하다고 하는데, 펀저블 하다는 말은 쪼갠 거하고 합친 거하고 쉽게 등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10,000원짜리 하나하고 1,000원짜리 10개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금은 펀저블 해요. 금은 10돈짜리 가격하고 1돈짜리 10개하고 가격이 같아요. 네. 금은 쉽게 붙였다 띄었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근데 다이아몬드는 펀저블 하지 않아요. 2캐럿짜리하고 1캐럿짜리 2개하고 가격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1캐럿짜리 2개 가격이 2캐롯보다 훨씬 적죠. 네. 그 다음에 그거는 뭐냐면 1캐롯, 2캐롯을 붙여서 2캐롯은 못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예, 쪼개는데도 비용이 들고 붙이는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발행 안 된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이 뭐 6천만 원이 갔다 6만 불이 갔다 그러면 이제 투자 못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한 개당 사시는 줄 아는데 이제 10의 8짜리까지 소수 8짜리까지 쪼개서 거래 0.000 이렇게 쪼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쪼갠 거나 붙인 거나 가격이 완전히 균일하게 네. 제거되니까 이게 이제 펀저블한 가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쪼개서 거래하는데 아무 부담이 네. 없는 거를 우리가 그 쪼개기 쉬운 걸 펀저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억셉터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의 문제. 사람들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좋은 화폐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암호화폐가 대중화 안 되는 큰 원인은 정부의 기능이죠. 정부가 뭐냐면 화폐가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정부 권력이 정책과 그 경제 정책의 수단 또는
정부 권력을 이제 집행하는 수단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통화량을 공급하느냐, 신용을 공급하느냐, 네. 그다음에 정부가 어느 쪽한테 특혜를 주냐 마냐 이런 것들이 다 통화 네. 돈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민간 화폐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역할을 배제해 놓은 화폐거든요. 네. 근데 저 기능이 없는 거죠. 지금. 네. 이 기능이 그 아주 근본적인 네.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M제로 뭐 본원 통화만 발행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네. 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정부와 그러니까 그 우리 중앙은행,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걸 금융기관을 통해서 계속 그 광의의 네. 통화량을 확대해서 발행하잖아요. 이 기능이 다 신용하고 정책의 수단인데 사실은 이게 뭐 정부 권력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정부 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가 가장 이제 근본적인 네. 차이고, 그게 또 이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기도 네. 합니다. 이제 뭐 돈이 뭐 디지털이냐, 중앙은행이 발행하냐, 피어터피어냐인데 이제 피어터피어 발행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네. 이 암호화폐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일찍 많이 뛰어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세 나라 공통이 뭐냐면 온라인 게임이 융성했던 나라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찍부터 사실은 이 게임머니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게임 안에서 네. 그 돈을 발행을 하고 거기서 아이템만 사고 민간 경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임머니들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토리 같은 게 두 번째 거예요. 뭐냐면 그렇군요. 현금으로 도토리 사가지고 온라인에서 막 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도토리를 팔아서 현금 사게끔 교환 시장은 허용하지 않았죠. 마련되지 네. 않았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그 MZ 세대, 네. 30대들만 해도 리니지 무지 많이 하고 자란 네. 세대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이게 코인을 받으면 리니지를 받으면서 받으면 이 아덴 리니지 아덴이라고 하는 게임머니를 받으면 네. 밖에서 현금화가 가능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냥 그대로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건이 돼가지고 게임하면서 아이템도 사지만 제 아들놈 같으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번 돈 가지고 환전해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실물 경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게임 PC방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작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중국에 가서 중국의 게임 잘하는 애들 대거 고용해가지고 용돈을 주면서 저 리니지 아덴을 잔뜩 긁어 모아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어허. 그게 채굴업자예요, 채굴업자. 그죠? 지금의 채굴업자예요. 채굴업자가. 그 아무리 장이 없이 아비트라지가 되는군요. 예, 그냥 그게 오면 교환 시장에 하니까 온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그냥 게임상에 전자적으로 있는 거니까 게임상에 전자적으로 오는 거죠. 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캔캔을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교환이 마음대로 되니까 누구한테 주어도 되고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는 전혀 문제가 없군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완전한 자유롭게 유통되는 화폐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버추얼 커런시는 오래된 거예요. 그 자체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토리는 SK 그룹이 발행한 거고, 싸이월드가 발행한 거고, 그걸 화폐화하려고 사실은 SK 그룹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정부가 허락을 안 해줬던 거예요. 통신이 금융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허락해 줬으면 그 허용이라면 아덴 자체를 화폐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아덴의 말하자면 화폐의 대용물로 그러니까 익스체인지를 허용하는 하는 문제죠. 거죠. 만약에 도토리를 사가지고 네. 그 막 싸이월드를 잘 꾸미면 도토리를 막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도토리가 자유롭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OK 포인트나 현금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그냥 바로 금융이 되잖아요. 도토리 쌓여 있는 게 내 예금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현금으로 바꾸고 뭐 다른 물건을 사고 이런 걸 허용을 안 해줬어요. 그 규제가. 근데 이 게임 아이템을 희귀한 아이템이 있으면 누구한테 팔고 이런 것들이 그 거래 시장이 자발적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정부가 통제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만 거래한 게 아니라 저기서 남긴
그 코인들도 예. 게임 머니들도 거래를 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미 2000년 초에 조 단위로 거래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게임 머니하고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 저기 월 평균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게 2009년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1조 5천억 정도가 게임 머니가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 거래된 게임머니라면 아덴이나 뭐 도토리 리니지, 같은. 던전, 아이패드 이런 데서 나오는 게임 머니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게임마다 막 월 평균 막 100억씩 뭐 예. 200억씩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돈 벌려고 게임한 거예요. 게임이 즐거워서가 아니고. 네.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수입원이거든요. 게임 네. 잘하면. 그냥.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의 MZ세대는 10대 때부터 이걸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이상한 것도 아니고. 네. 익숙해 있어요. 이때 이 게임머니도 가격이 형성이 됩니까? 예. 교환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쪽 연구를 한 게 네. 제가 그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에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떤 친구가 너 뭐 하니?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 중에서 하나서 게임 회사 안에 통화 정책을 하는 재무장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얘기랑 게임이 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게임 안에 통화량 공급의 균형을 못 맞추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머니가 너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네. 아이템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내가 하나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 100만 원씩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인데 누가 열심히 어려운 게임을 해가지고 같은 아이템을 막 받아내잖아요. 네. 게임에서 받아내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게임 그 아이템 희귀 아이템 가격이 50만 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저축해놨던 재산 가치가 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고수가 이 게임을 안 하고 단독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남아있는 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팔아지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게임 업체가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게임 업체한테 갖다 바치게끔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통화량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거시경제 밖에서 할 수 없는 모든 실험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나잖아요. 게임 업체가 게임에 네. 인기 있으면 그 서버에 인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게 얼마나 돼 있냐면 우리 그냥 리니지라고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서버에서 그 플레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용량이.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리니가 그 서버가 여러 개 있어요. 리니지가. 네. 근데 서버마다 가격이 달라요. 거기에 수요 공급,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사람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 정도로 환율도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수요 공급이 그때그때 가격을 결정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완전한 시장 경제가 거기서 매크로한 시장 경제가 실물 경제에서 관찰할 수 없는 게 1000만 배 속도로 우리가 관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는 갑자기 안 늘어나잖아요, 실물 네. 경제. 근데 그 게임 서버의 인구는 뭐 갑자기 확 늘어났다 확 빠지고 네.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버추얼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에서 가장 선도적인 나라였고 PC방도 발전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네트워크 스피드 좋고 그래서 이 세대를 어마어마하게 일찍부터 길러낸 겁니다. 지금 MZ세대는 이거에 아주 익숙한 세대.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건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미스테리어스한 네. 그 신비의 사람인데 지금도 살아있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네. 그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얘기했던 사기꾼도 많고 그래요. 누굴 거라고 그래서 막 추적했는데 체포됐던 적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이 제네시스라고 해서 첫 번 거래를 본인이 일으켰거든요. 네. 그때는 채굴이 많이 됐고 비용도 안 드니까 본인이 그거를 채굴한 비트코인이
해시 코드가 알려져 있는데 초기 이제 그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이 비트코인이 시작하는 그게 지금까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걸 본인이 거래를 했으면 엄청 부자가 됐을 거고 이렇게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스타가 되거나 뭐 그랬을 텐데 한 번도 그 후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를 다시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모르고 집단인지 네, 집단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현재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009년에 무슨 이 저희 같은 학자들이 하는 학회다거나 뭐 저널에다가 논문을 낸 것도 아니고 이 소위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있는 이 되게 암호화하는 컴퓨터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이 페이퍼를 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개인 간 지불 수단,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온라인 지불 수단을 페이먼트를 이게 아이디어다.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만 낸 게 아니라 그래서 2008년에 이걸 써가지고 2009년에 이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0년에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비트코인을 이 소위 창세기 첫 세대의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서 그러니까 그 돌려서 그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을 발행하게끔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이걸 읽었던 사람들이 거래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0년인데 최근에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아주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해까지. 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고 믿었지만 네. 돈에 지내놓고 보면 이게 저금리하고 네. 통화량 공급이 가져온 그 개인 투자자보다도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을 여기에 참여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뭐 하니까 그냥 이 네. 기관 투자자들이 또 빠지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제로 금리를 낮춘 게 2020년 3월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그 한 2,500조에 가까운 돈을 그 연준이 양적 완화로 네. 공급을 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1, 2%를 비트코인에다가 네. 투자하기 네.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네. 보시면 나스닥에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투자하고 여기 폴 존스라고 하는 헤지펀드 투자자가 자기 네. 1, 2%를 여기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근데 왜 이때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1980년대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왜 2008년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페이퍼 해놓고 저거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냐. 네. 이제 그런 거 했을 때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사람들한테 정부나 월스트리트에 대한 불신을 어마어마하게 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나 정부가 만들지 못하는 금융 시스템, 화폐를 만들자는 말이 네. 어필이 됐을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말하자면 정부로부터 독립한 자유화폐에 대한 이상은 있는 지금도 거죠. 남아 있는 거죠. 미제스도 똑같이 그랬고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로마의 은화들인데 네.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네. 이게 황제들이 띄어먹은 거예요. 다일루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석 많이 썼고. 그래가지고 은이 75% 있던 게 나중에 5%로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은화 받아가지고 월급이 안 되니까 네. 병정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충성도가 없어져서 로마 제국 없어진 게 화폐 통화량 정부가 디베이스먼트하는 화폐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 전부 이 황제들이 사기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그 정부의 조작으로부터 그 자유로운
저희 어렸을 때 이런 토큰으로 버스 탔잖아요. 이제 이런 토큰 회수권이라고 그랬죠. 회수권. 근데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는 아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왜 현금인데 회수권을 만드냐. 우리가 새로운 화폐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침에 러시아워에 급한데 돈으로 현금을 내보면 버스비 내주면 잔금 돌려주면 버스 타는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니까 미리 회수권이나 토큰 주고 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거래에 적합한 지불 수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이나 위험이 크면 새로운 지불 수단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회수권도 이제 저희 동년배들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 무용담 얘기하는 게 저 10개짜리를 사가지고 11개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칼로 조금씩 크기 잘라서 이제 쓰는 건데 그 크기를 조금씩 좁게 잘라가지고 10개를 11개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10% 희석하는 거죠. 희석하는 거죠. 디베이스먼트, 그 사기죠. 저 설악산의 주전골이라고 있는데 그게 다 저 조선시대 때 그 위조 화폐 만들었던 골짜기가 주전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게 화폐는 그래서 늘 문제가 되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화폐의 통화량 관리를 실패해가지고 망하잖아요. 그 짐바브웨 뭐 이런 게 헝가리 1946년에 하루에 220%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하루에 짐바브웨 뭐 이런 거 그래서 화폐 이게 이제 아니 뭐 저 독일은 뭐 그 위하니까 착하네요. 이게 지금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100 트릴리언 달러네. 트릴리언 달러 이게 짐바브웨 화폐거든요. 근데 이 아무도 안 받아주죠 이제 더 이상 화폐로서의 기능 이상.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화폐 기능이라는 게 제가 언젠가 이게 우리가 이 2차 대전 이후에 얼마나 많은 화폐들이 정부가 발행한 공식 화폐들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나 보면요 무려 152개의 화폐가 없어졌고요. 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한 번 나왔다가 수명이 24년밖에 안 돼요. 이 없어진 화폐들은. 그리고 실제는 7년 이내에 다 망해서 없어진 화폐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냐 그랬을 때 국가화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들만이 화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가질 수 있죠. 많은 경제 지식이 없고 무식한 나라들은 화폐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가 화폐냐 그러면 화폐예요. 화폐인데 좋지 않은 화폐예요. 사운드 화폐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화폐니까 몇 명은 받아주고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도 똑같다는 거죠, 그죠? 지금 뭐 1910년 비교하면 3% 정도밖에 가치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러거든요. 계속 통화 공급을 해가지고 구매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더 내려갔죠. 관리 통화하면서 71년도에 그 금태환 정지하면서부터는 금값 자체가 정화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70년대가 금융인데요. 근데 그 이전에도 계속 이래요. 정부가. 이게 금이 왜 그러냐면 금은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높으면 생산량이 늘어요. 그러면 금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아보려고 루즈벨트가 1933년인가요? 그 개인의 금 소유를 불법화했었거든요. 정부만이 금을 거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브렌튼 우드 체제 했는데도 그 화폐 가치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이 하고 나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은 의심을 갖고 보면은 미스터리죠. 그래서 계속 지금 공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월가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면 지금 요 팬데믹하고 하이 인플레이션은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기업들이 많이 망한 이유가 사실은 저기 1,000원도 안 가던 게 2,200원으로 네. 환율이 급증하면서 외화 부채가 그냥 뭐 갑자기 뭐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부담이. 그래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지 위험한 거니까 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위험한 데다가 우리 지금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환율 없는 화폐가 있으면 제일 좋겠다. 글로벌 화폐 있으면 이 변수는, 이 불확실성은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버설 화폐에 대한 매력을 계속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조작으로부터 벗어나고 환율 없는 거, 유니버설한 화폐. 근데 이제 지금도 환율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유니버설한 가격은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FTX 얘기할 때 일본하고 한국이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보다 높아서 아비트로지 중재 거래를 해서 큰 돈을 벌었었다고 그 그랬잖아요. 몇 프로나 차이 났습니까? 많이 날 때는 거의 10%까지도 차이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김치 프리미엄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서버 간에 옮기는 게 제가 아까 저 아덴 리니지 같은 것도 서버마다 가격이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서버 간의 이동이 비용이 많이 들고 쉽지 않아서 그래요. 정부 규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비트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냐고 물으면 화폐예요. 화폐인데 나쁜 화폐예요. 금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화폐가 뭐냐면 가치 변동성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너무 불확실성이 커요. 두 번째는 이게 비용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려면 막 그 부대 비용 수수료가 30-40불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물 거래를 할 때. 그 왜 그렇게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많은 거래를 일으키지 못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화하고 풀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받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가 거래하면은 그 블록체인을 내고 그 수수료의 일부가 채굴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 채굴업자가. 그래서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데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개발하고 하는 그 주체들이 있잖아요. 컨소시엄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비용을 일부 하죠. 그래서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나쁜 화폐죠. 나쁜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상업적으로 받아주는 데가 적다? 오히려 받아주는 데는 많은데 내놓는 데가 적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올라갈 땐 그런데 6만 불 하다가 지금 뭐 10,000불 이렇게 떨어지면 받아주는 데 잘 없죠, 뭐.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저는 비트코인의 딜레마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게 인기가 있게 되면 시장이 사라지죠. 말하자면 실물 거래에 그 돈을 내놓을 바보가 없죠. 그래서 5만 원짜리가 유통이 안 되고 1만 원짜리만 유통이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주필님이 그 시너리즈를 누가 먹냐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은 채굴업자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되면 그 비트코인 근데 우리가 알기는 비트코인 채굴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채굴업자가 먹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프로젝트 한다고 새로운 우리 소위 잡코인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 놓고 첫 번에 사람들한테 이거 되면 앞으로 가격 올라가니까 사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인 발행자가 먹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문제가 되어 지금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 있다고 하는 한국 젊은이 루나. 그런 거는 채굴업자가 분명히 우리가 보면 돈 벌어지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올 때 말하자면 생산자의 중립성, 말하자면 공급자의 중립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안을 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중앙은행들처럼 희석시키지 않는다. 않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트릭스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정해진 알고리즘이 하는 거고 그걸 첫 번에 받아가는 사람들은 새로 나오는 발행은 전부 채굴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업자가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전산 비용을 거기서 하고 이익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이 시니어리즈.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은 어떤 업체가 우리 뭐 요새 위메이드 그 예, 코인 예, 상장 폐지돼가지고 난리잖아요. 예. 이게 내가 이거 100만 개만 발행할 거야. 이제 100만 개만 발행하고 유통시킨다고 해놓고 200만 개 슬쩍 더 만들어서 팔았다는 게 지금 혐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장을 폐지하고 가격이 지금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프로젝트면 가격 많이 올라갈 거야. 근데 첫 번에 발행하는 비용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네. 이거 좀 코인이라고 그냥 아무 키만 하나씩 붙이면 되고 우리가 화폐에 시리얼 넘버 붙이듯이 붙인 거니까. 그래도 전기료도 들어가야 되고 말하자면. 예. 근데 그래놓고 그걸 비싸게 팔았으니까 네. 그 프로젝트 하겠다는 그걸 소위 이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그러거든요. ICO라고 그러는데 그 코인 오퍼링을 하는 발행업자가 받아 먹은 거고. 그래서 일종의 프로젝트 펀딩을 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여기 앞으로 웹툰을 이걸로 거래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러 비트코인 유사품, 예, 알트코인. 그 알트코인들을 만들어내는 동기는 뭡니까? 동기는 이제 그냥 뭐 회사들이 예. 우리가 저 뒤에서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닷컴 때 나 닷컴 만들어 그러면 아마존은 책하고 뭐 전자상거래 할 거야. 네. 그다음에 드럭스토어닷컴은 그 약 거래 할 거야.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도 다 우리가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백서를 통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 거야. 근데 여기 와서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요 코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계획서를 내거든요. 그 어디 사용 영역이 용역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되는군요. 예, 그래서 그 사용력 없이 범용의 화폐로 발행된 거는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고.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암호화폐의 그 주축 화폐예요. 그게 기축 화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특정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용 그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거래를 위한 거야. 왜냐하면 네, 거래를 네. 하려면 에너지 시장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을 집어넣어야 거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NFT다 그러면 예술품이라 그러면 거기다가 시리얼 넘버 붙고 작가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 작품이 올라와야 되고 그걸 어디다 저장을 하고 거래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려면 다 그런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할 거니까 요 코인 근데 요게 여기서는 이 코인으로만 가지고 거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리니지에서 게임 하려면 아덴이 있어야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첫 번에 발행할 때는 자기가 그냥 임의로 야 이거 나중에 10만 원 갈 건데 내가 지금 너 첫 고객들한테는 5만 원에 주는 거야. 그러면서 ICO 하는 거야. 근데 그 발행 비용은 1원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5만 원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원래 백서에 있는 대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펀딩입니다. 그게 펀딩이에요. 그래서 그 개발업자가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체가 그걸 시너리즈를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벌어들인 돈하고 프로젝트 개발 비용하고 차이가 시너리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시너리즈를 누가 먹는지는 분명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너리즈를 누가 먹습니까? 채굴업자. 새로 생성한 채굴을 통해서만 생성해요. 원초 예를 들어 사토시가 먹느냐? 아니요. 사토시의 역할이 뭐냐면 1호 채굴업자였던 거예요. 본인이 거래를 일으키려면 그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 같으면은 밀주조를 할 수 있죠. 말하자면 한국은행이라는 메커니즘이 있고 조달청이 있고 주조청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똑같은 제품을 다른 장소에서 말하자면 밀주조를 할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능합니까? 비트코인 예를 들어 불가능해요. 사토시가 별도의 창고에 못해요. 대량의 비트코인을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공개돼 있고 거래 원장이 다 공개돼 있어서 새로 들어올 수는 없군요. 새로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채굴이라는 말이 뭐냐면 뒤에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은행은 자기가 전산 시스템을 사가지고
거래를 일으키면 통장 기록을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의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 이자율 차이 가지고 구자를 만들고. 근데 이게 은행 없는 글로벌 은행을 만들겠다고 한 게 사토시 나카모토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통장 거래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산 시스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산 시스템을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채굴업자라고 하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거기다 기여를 하고 거래 원장이 사기가 없는 거를 암호를 풀어서 다 점검을 해가지고 맞다 그러면 거래를 하나 갖다가 써주는 거거든요. 그 대가로 새로운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 서비스에 대한 용역 대가가 채굴이에요. 새로운 코인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블록체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첫 번에 만든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고 그 프로그램은 누구도 못 고쳐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변형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더리움은 그 다음에 워낙 이게 아무것도 못 고치니까 한계가 많이 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참여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룰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훨씬 유연하긴 한데 기준은 그래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 이 비트코인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고 거기에 더 가격이 빨리 상승하고 예. 그러니까 많이 모였지만 점진적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더리움 베이스에서 그 블록체인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나 거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생존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제약이 커서. 근데 현재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이군요. 예, 그냥. 프로토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폐에 왜 이거가 혁신이라고 주장을 했냐. 이 화폐가 기존 화폐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는 하나는 이제 이게 무조건 변조 불가다. 그 다음에 정부가 조작을 못한다. 글로벌 화폐다.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화폐가 두 가지 기존 화폐에 우리가 아까 버스를 탈 때 회수권을 썼던 이유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트랜잭션에 비해서 그때 현금이 불편한 지불 수단이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할 때 현금을 못 쓰잖아요. 비대면이니까.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뭐 페이 시스템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래의 지불 수단이라는 거는 부족한 지불 수단이 있을 수가 있고 더 좋은 수단이 있으면 예. 새로운 거 가잖아요. 근데 이 화폐가 이더리움이 되면서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한 두 개가 있어요. 이 코인들이. 하나는 뭐냐면 더 일반적인 화폐라고 그래요. 뭐가 제너릭이라고 그러네. 일반적인 화폐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화폐는 지금 경제적 가치만 교환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요즘 ESG 유행이잖아요. 예. 사회 환경적 가치를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도 제가 용돈을 줘요. 근데 이제 두려운 건 뭐냐면 미성년자 아들이 술, 담배 사 먹고 마약할까 두려운 거잖아요. PC방 가서. 근데 이 이더리움서부터는 프로그램에다가 사용 제한을 임베디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래머로 화폐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아들이 받은 이더리움에 한해서는 어디 가서 나쁜 짓은 못 하는. 술, 담배에서는 네. 못 쓴다. 이렇게 제약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 물건을 살 때 CO2 배출 많이 한 상품은 못 산다. 뭐 차일드 레이버 한 상품은 못 산다. 네. 뭐 중국의 신장지구에서 나오는 섬유 제품은 못 산다. 뭐 네. 이게 중국 정부가 그런 것들을 제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인권이나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네. 화폐에다가 결부시켜서 통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더 다양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가 제너릭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이게 더 쪼갤 수 있다. 더 잘게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까 프로그래머 머니를 넣으면 이런 거죠. 우리 창구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경리 직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폐는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는데 네. 그 어딜 갔는데 사장님의 승인 사인이 없으면 창구 직원이 어디 돈을 보냈어도 네. 사장님의 승인 사인이 없었던 화폐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금융 부정을 못 하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예, 그래서 그 이베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베이가 떴을 때 큰 새로운 핀텍 회사로 커진 이유가 뭐냐면 네. 개인 간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못 주고 개인은 신용카드 정보를 내가 받아서 그 처리 못 하잖아요. 네. 그지? 예. 내가 가맹점이 아니니까. 예. 그랬을 때 신용카드는 거래는 안 되고 근데 이베이에서 물건을 샀는데 가짜 엉터리인 걸 주고 돈은 먼저 보냈는데 개인이니까 사기치고 안 봐. 물건을 안 보내주면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페이팔이 중간에 내가 돈을 미리 받아놓고 물건을 산 사람이 물건이 제대로 왔다 그러면 그때서 주는 거. 그걸 이제 에스코로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서부터 암호화폐가 만약에 대중화되면 예. 에스코로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 내가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고 승인을 해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화된 에스크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혁신성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모아 펑저블 한 거는 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는 금처럼 펑저블 하지 네,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주필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잖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은 하나도 댓글을 지불하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좋은 글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읽으려고 오는 네. 것 때문에 페이스북은 돈 벌잖아요. 그지? 네. 근데 그걸 지불할 방법도 없어요. 그 아티클 하나 올리는데 가치가 뭐 0.01센트 뭐 이럴 거거든요. 네. 근데 0.001센트, 그 다음에 아니, 그보다 더 한 건 밑에 좋아요 누른 거. 네. 그 좋아요가 많다, 화나가 많다는 거는 이 아티클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게 많이 붙으면 다 안 읽을 사람도 읽잖아요. 그죠? 네. 공유가 많이 됐다 이런 거. 그러면 공유 한번 해주는 거에다 값을 얼마나 내줄래? 이게 이제 소위 나노 트랜잭션이에요. 근데 네. 지금 수단으로는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음. 그 하나의 가치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걸 신용카드로도 못 주고 온라인 뱅킹으로 하면 수수료가 몇 배 더 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디지털 플랫폼화에서 이 좋아요 하나 누를 때마다 0.01개의 토큰을 적립시켜 주는 거야. 네. 그냥 자동으로 쭉쭉쭉 적립했다가 그 개수가 많아지면 그거를 거래시장에 가서 돈으로 환전을 해요. 네.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블로그 하는 게 이게 스팀잇이라고 하는 블로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쓰면 스팀 달러를 줘요. 누적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 스팀 달러는 이더리움하고 환전이 되는 화폐예요. 이 서버 이더리움이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더리움을 가가지고 이걸로 스팀잇에서 돈 벌어가지고 현금화한 게 수조 달러예요. 수조 원이에요. 네. 수조 달러는 아니고 수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못하는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핀란드 놀러 가고 싶은데 앞으로 일주일간에 있을 텐데 날씨가 뭐 어떻다. 아니면 내가 한국에 있는 비료회사인데 핀란드 어느 지역의 토지에 맞는 비료를 개발해서 팔고 싶다. 그러면 토지에 꽂아 넣어가지고 토지 성분을 막 하는 센서들이 데이터 모집하는 사람이 있고 날씨 데이터를 막 센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주일치 날씨 데이터를 얼마 주고 살 거냐라면 이제 지불을 잘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오타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그걸 그냥 이런 수많은 빅데이터에 뭐 토지에 관한 거, 공기질에 관한 거, 날씨에 관한 거, 뭐 기류 변화에 관한 거, 바람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여기서 팔아요. 그러면 네. 여기 달러로 아이오타 달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막 이렇게 쌓여서 모여지면 그 안에서 모여지면 나중에 이제 이더리움으로 바꿔가지고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타 자체에서 그 내부에서는 쓰는 무슨 토큰을 자기네 토큰을 이제 아이오타 살 토큰 때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삽니다. 이더리움을 그러니까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오퍼링하는 회사들도 네. 그걸 이더리움 베이스에서 그 토큰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들도 나중에 첫 번에는
내가 거래 잘 될 거야라고 사람한테 팔아놨는데 거래가 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코인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금을 가지고 코인을 사라고 안 그래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A라는 토큰을 발행을 했는데 이 받아간 사람이 이더리움으로 현금하겠다는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으로 사줘요. 네. 그래서 거래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기축화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펀저블 하다. 네. 돈을 코인을 아주 그 컴퓨터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0.0000 몇 회까지로 계속 쪼개도 상관이 없는 네. 거죠. 그게 누적돼서 일이 네. 되면 그 가수업체 팔아가지고 또 팔고 사는 것도 일 단위로 사는 게 아니니까 네. 소수점 단위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더 쪼개다 붙였다가 쉬운 펀저블 네. 하는 화폐다. 이게 이제 그 암호화폐의 원래 네. 이제 가치를 보존해 준다는 거 하고 화폐로서 비즈니스 트랜잭션 못하던 트랜잭션을 일으켜주고 네. 그다음에 화폐 거래의 그 안정성 또는 가치를 더 높여준다라고 하는 혁신성입니다. 이게. 네. 네. 지금 1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 할까요? 할까요? 예. 네. 다음 시간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 예. 예? 비전에 그리고 이제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건 뒤에 가고 있는데 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거든요. 아, 그래. 갔다 언제 오십니까? 2월 16일 날 와서 2달 정도 이 방송을 조금 그럼 미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미국 가서 잘 놀아야죠 가족하고. 그 저하고 온라인으로 하십시다.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예. 그럼 시간차가 어떻게 되나? 참. 예,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예.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고, 그죠? 예. 미국 얘기 좀 쭉 해주시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1월 26일 날 무슨, 펜앤 5주년 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현장 참석은 안 되십니다. 우리. 예. 아, 유감이에요. 저로서는 큰 유감이네. 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